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정치를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 2월 달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3, 4월 달에는 좀 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앞뒤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의 어떤 서술적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강론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론과 강론이 입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야 책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치 교과서들이 보통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아마 책마다 전부 다 목차가 다를 겁니다. 그죠? 체계가 이제 없이 이제 보통 정리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확인했던 건데,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이 개정판이 나왔어요. 개정판이 나왔는데 목차가 좀 이제 정리가 많이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개편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2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을 특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한국인의 법과 생활 끝나고 나면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 가지고 특강을 5, 6월 달에 하든지 아니면 남는 시간에 하든지 해서 이제 개론서에서 필요한 내용들 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이 이미 제 교재에는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법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정치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통해서 서울정치학 이해 확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3, 4월 강의 목표는 일단은 정치학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의 관계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복잡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걸 우리가 1, 2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쪽에 포인트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백지석이를 습관화를 꼭 시켜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백지석이를 하실 때는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백지석이를 하는 목적이 뭐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고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이제 체크를 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한 문장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요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암기를 하겠다 작정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암기만 하다 보니 계속 까먹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이제 3, 4월 달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참고 교재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법책은 주요 개론서만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개정판 정치학의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도 들어가 있는 여러 내용들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해서 전법책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1, 2월 달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행정고시 준비하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행정고시 쪽에서 나오는 정치학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편하다고. 그래서 전법책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법책이 나와 있는 게 아마 체계를 잡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는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참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아까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의 목차를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시험에 우리가 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선별은 여러분들 하기 힘드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특강을 통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교육 내용학 강의 일정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일정이 좀 바뀝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이 시간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치는 내일. 그래서 일단은 사정이 좀 생겨서 강의 내용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금요일 날 되고 정치가 목요일 날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은 꼭 법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책을 또 법을 들고 정치를 들고 오시면 안 되고요. 목요일 날 정치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교육 내용학 강의 일정도 7주 정도, 일단 7주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마무리 할 거고, 8주는 진도가 달성이 안 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복습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테마별로 스터디 특강을 한 게 있는데, 사회과 교육론부터 해서 이제 그 주요 내용들, 개론서 같은 것들이나 필요한 내용들을 다 특강을 좀 올려놨어요.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도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좀 있어서 나중에 책을 만들고 하면 특강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특강도 한번 올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고가 만들어지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나중에 계속 이용들을 좀 필요한 것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사회문화인류학에 보면 이제 한국산업사회학회, 현대사회학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한 거였냐면 그 현대사회학 책을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류학 이론을 좀 쉽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 나와 있는 이중근 선생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경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식과 그래프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식과 그래프는 사람 명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제를 먼저 정리를 안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수식하고 그래프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수식과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 명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근 선생 책을 사실은 재해석한 강의라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를 말로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자연 법칙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경제적인 자연 법칙을. 그 다음에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 심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인간의 행동 심리적 관점에서 이중근 선생 책을 이제 계속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재 선생 책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이걸 왜 했냐면 그 최근에 나왔던 그 합리적 선택 이론적 관점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제일 많이 소개가 되는 책이 진영재 교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옛날에 이제 친구들도 진영재 선생 책을 기본서로 잡아서 공부했던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좀 필요할까,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진행했던 특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제가 특강을 했던 게 법 사례하고 판례 특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 사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 본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회과 교육론 심판이죠. 차영수 몽현 쌤 책. 그 심판을 이제 제가 특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무료로 2과목이 선택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을 통해서 한번 중요한 걸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정치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정치의 개념이 1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예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정치학 공부하면 기본이죠. 이런 거는 쪽팔려서 어디가 적중했다는 이야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를 강의를 통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기준 삼으면 적중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적어도 적중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적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정책 개념에서 이스턴의 정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와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게 돼요. 그럼 자기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회과 교육,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에 출제가 된다면 남아있는 게 이제 자유를 비교하는 게 중심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자유 같은 경우는 정치 사상에서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롤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1, 2월 달에는 존 롤즈의 이론을 좀 소개했다면, 존 롤즈의 원칙이 1원칙과 2원칙 중에서 이걸 위계가 왜 정해지는지, 위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치사상은 어쨌든 중요하니까 한 문제,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반드시 나온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국가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0.0000001%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날 국가로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도 국가론이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보니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개는 되어 있는데, 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정치 권력론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이 어떤 유형인데, 아직까지 뭐 2차원적 권력, 3차원적 권력까지 이렇게 가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정치 권력의 일단은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의 특징, 운동 법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도구되는 방법이 있죠. 동원되는 방법이 미란다와 크레덴다라고 하는 거, 그죠? 정치적 상징 조작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걸 중심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사상이 유행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론은 한 해에 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 보셔야 돼요. 이건 당연히. 여기도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발전론의 개념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정치발전의 의미를 좀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으로 따지면 종속변수입니다. 그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이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독립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독립변수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의 과제인데, 정치발전의 과제에다 밑에다가 하나 적어보시죠. 제도화. 정치발전의 과제 밑에다 제도화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가 발전하려면 제도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와 관련되는 제도 중에 이제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그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파트가 정치발전의 과제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치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식, 정치태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의식과 정치태도가 발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문화가 바로 정치의식과 정치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제도가 발달하는데, 1, 2월 달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죠.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거, 정당, 의회. 이 세 가지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간이 된다. 그럼 시험에서도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심인데, 의회는 통치구조 파트에 들어갔고, 의회 이야기는 좀 하물 같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의회는 뭐죠? 대표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도 바로 대표의 유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꼭 해주실 필요가 있다. 대표의 유형. 의회에서. 그리고 정당과 선거제도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은 출제가 될 확률이 0.0000 무한대 1%입니다. 거의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몇 가지 할 것만 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이론인데, 국제정치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기출문제 출제된 영역에서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출제 범위에 구성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구성주의는 들어올 타이밍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국제정치 이론에서 관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관점, 현실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 세 가지는 꼭 철저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행위자 및 국제제도가 나와 있는데, 행위자하고 국제제도가 가끔씩 가다 수능 수준에서 뜬금을 출제됩니다. 이건 이제 수능 수준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행위자에서 이제 출제된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옛날까지 포함시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고, 하나는 국가 간 기구, 국가기구. 그죠? 국가 간 기구 중에 UN, 그 다음에 NGO가 하나 있었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일단 정확하게 행위자 중에는 정리를 하시고, 국제정치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행위자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가 일단 기본이다. 그리고 가끔씩 가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행위자들이 출제가 가끔씩 된다. 그 다음 국제제도와 관련되는 문제는 딴 거 없죠. 이것도 역시 국제레짐 요거 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행위자와 국제제도는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국제사회의 변화는 국제체제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행위자와 국제제도는 누구를 중심으로 주로 보게 되냐면 자유주의 시각이 많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이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이론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 유형은 출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기입형이 있는데, 기입형은 의미와 용어형은 내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론형인데 이 추론형은 독해 문제예요. 그냥 독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앞뒤의 연결성, 그 다음 논리적 추론,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찍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형태가 나와 있는데, 서술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의미를 쓰라, 특징을 서술하라, 비교를 하라, 그 다음 장점과 단점, 그 다음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계속 보시면서 확인들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론하고 법하고 할 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2월 달에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제가 빼버렸어요. 복습을 하실 때는 일단 순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뭘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먼저 보면서,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 모르고 있는 내용을 다시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습의 순서도 정합시다. 일단 1차적으로 뭘 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기출로 출제되는지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먼저 보고 아는가 모르는 것을 일단 선별해라. 그리고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시간은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가 오늘 또 보면 빈칸이 비워져 있고 밑줄도 쳐져 있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정치는 목차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한데 1, 2월 달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도 할 겸, 그 다음 정치의 의미도 한번 정리할 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사람들은 적응, 그 다음에 생존, 자연환경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자연환경과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이걸 목표로 삼아서 뭘 만들게 됩니까?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말은 이제 국가, 집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이제 생기는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발명합니다. 뭐죠? 일단은 주먹 다짐 하지 말자.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말로 싸우자. 뭐죠 이게? 이게 정치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라 부르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총성 없는 전쟁.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규범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내가 지금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게 계속 지속돼야 됩니까? 아니면 평화는 일시적으로 달성되면 그뿐입니까? 지속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최초에 그리스하고 로마는 이 공동체의 정치적 모습을 뭘로 선택하냐면 뭘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정치적 모습을 뭘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화정이죠. 로마의 공화정, 그리스의 공화정. 그래서 이걸 공화국으로 건설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화국의 뜻은 뭐냐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럼 공화국은 당연히 뭘 수반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형태, 이 제도화가 같이 발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공화국과 민주주의가 결합되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민주공화국.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권력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이냐, 이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이냐. 권력 위임의 문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고안이 됩니다. 권력을 위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대표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위임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선거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표를 선출하는 거지. 그리고 이 대표들이 활동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기관들이 바로 뭐죠? 통치구조. 뭐가 되는 거죠?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 그러면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계속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요거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발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 발전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이거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잖아. 그 정치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선거에 참여하고. 그게 뭐 정당이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와 법을 만들었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 틀. 그게 바로 정치 발전이다. 그럼 이 제도화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치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그럼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됐고, 그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화는 이제 관련되는 제도를 통해서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정당, 정치인을 양성하는 정당, 그 다음에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그 다음에 이 대표들이 일을 하는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게 전부 다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맞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죠? 맞물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국내적인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국제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국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학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국내 정치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제도들이 발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제정치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국제정치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걸 이야기한 이론이 뭐야? 1, 2월 달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우리는 저발전을 했다. 그게 종속 이론이지.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영향 때문에 국내 정치가 비민주화 되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종속 이론, 세계체제론 이야기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기본 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교재의 목차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교재의 목차를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이유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목차를 한번 봅시다. 정치의 개념 의미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죠? 정치의 개념 옆에다 하나 적어 두실 건 일단 현실주의. 정치의 개념은 이제 현실주의로 정의해야 됩니다. 현실주의로 정의해야 되고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됐죠? 자,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나와 있는데 정치의 본질은 뭐냐면 이 정치의 본질의 뜻은 1, 2월 달에 뭐라고 했나요? 정치는 그렇죠.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치가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정치가 하는 기능, 여기에는 이상주의, 현실주의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정치의 의미,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으로 가는데 정치 사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인데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핵심이 된다고요? 첫 번째가 공동체의 정의. 그죠? 공동체의 정의. 정치 공동체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결론이 혼합정. 그죠? 그 다음에 이 혼합정은 무엇에 따라 누가 운영해야 돼? 예, 법에 따라 전문가가 운영해야 돼. 아시겠나요? 법에 따라 운영해야 돼. 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의정 사상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치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갖추어야 하느냐. 혼합정. 그 다음 이 정치 체제는 무엇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느냐. 법.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정치 사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대 정치 사상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에서는 홉스하고 로크, 루소 이 세 가지 인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인물의 특징은 다르다. 홉스하고 로크는 자유주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루소 같은 경우에는 공화주의 계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홉스하고 로크는 자유주의 계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루소의 경우에는 공화주의 계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론에서는 일단은 자연권, 자연상태, 자연법, 사회계약의 내용 이 네 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관까지 포함시키면 5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인간관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시겠나요? 일단은 이제 인간관 5가지 정리를 하면 인간관, 자연상태, 그 다음에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의 내용 요 5가지 핵심이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 전개되어 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자,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도 국가라고 가정을 하고 아시겠죠? 고대 폴리스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탄생은 언제 이루어지죠? 근세입니다. 근세.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국가라고 가정을 하고 고대 그리스 사상과 사회계약론자들의 특징 차이점이 뭐예요? 국가는
자연 창조된 겁니다. 그죠?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은. 아시겠나요? 이건 자연 불가피하게 창조된 거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은 창조된 자연 창조설이 아니죠. 뭡니까? 인위설입니다. 인위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인간이 의도적으로 왜 만들었냐? 왜 만든 거예요? 자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맞죠? 마르크스는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르주아들이 착취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발명품이지. 하나의 발명품이지 자연 창조설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의도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공리주의로 넘어갔고, 공리주의에서는 일단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공리주의자들, 그 다음에 고전적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전적 신자유주의가 바로 어떤 개념하고 연계된다고 했지? 사회복지. 그죠? 사회복지. 국가로 치면 사회복지국가, 행정국가, 적극국가. 사회복지, 행정국가, 적극국가. 이런 것들과 연계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자유주의가 쭉 등장하는데, 현대 자유주의에 보면 신자유주의, 그 다음 신보수주의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의 신자유주의와 같으냐 다르냐 뭐 이 문제인데 같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국제정치할 때 우리 기억납니까? 1, 2월 달에 신자유주의는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했어? 경제적 측면. 아시겠죠? 경제 측면입니다. 그럼 신보수주의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신보수주의는 전체 세계적 흐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대립한다고 했을 때 이 관점은 미국 내의 관점이 대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 관점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내 관점입니다. 신보수주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미국의 이야기한 네오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오콘.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한미 정상회담을 방해했다라고 지칭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이클 볼턴이죠. 이 볼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신보수주의 네오콘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관점은 전 세계적 관점이 맞아요. 이거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신자유주의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안보적 관점이 아니에요.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신보수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서 어떤 시각을 취하느냐? 경제적인 측면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취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보수주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요? 예, 현실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관점.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학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합리적 선택 이론. 공공선택학파가 주장했던 핵심적 내용은 이겁니다. 개인이든 국가의 관료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개인이든 국가의 관료이든 모든 행위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기본이 전제입니다. 기본이 전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국책 사업을 하나 따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건강한 공공선택학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구에 예산을 끄집어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겠지. 그럼 예산이 절약됩니까?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겠죠. 의회 내에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을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1월 달에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포크배럴하고 나무를 통나무를 같이 돌리는 거 로그롤링 기억나시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정치적인 내용들은 어디서 출발해도 정치는 하나로 다 묶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지상주의가 바로 이제 누구죠?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주장은 세금을 거둔 사회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세금을 거두는 사회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회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겠죠. 비판의 이제 주체를 한번 적어봅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주체는 롤즈,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 같은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마이클 샌델 같은 공화주의. 이 세 가지 부류에 의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롤즈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입장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 때는 아이고 이거 자유만 주장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 하면서 평등 쪽에 좀 더 강조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죠. 실행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롤즈가 살았던 국가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롤즈는 당연히 자유와 평등 두 가치 중에 어느 걸 우선시할까요? 자유를 우선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사회학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등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회의 균등과 기회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 두 가지를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뭘 우선시해야 됩니까? 기회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히 기회가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샌들은 자유와 평등 중에 뭘 우선시해요? 당연히 자유를 평등을 우선시하지. 이건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구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 공통된 의견. 맞죠? 그 다음에 기회균등과 결과균등에서도 어느 걸 먼저 전제조건으로 합니까? 그렇지. 기회균등을 전제조건 달아보고 기회균등을 통해서 평등이 실현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바로 먼저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학자들도 논리적으로 이걸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암기할 것도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이해를 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 보면.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래도 결과가 나빠. 그럼 당연히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맞지. 그런데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기회를 동등하게 준 상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결과를 우선시해? 그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1원칙과 2원칙이 어느 게 우선하냐 이걸 그냥 암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면 당연한 건데. 이해되시죠?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사상의 전개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은 서로 다른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릴 텐데,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 중에 보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그냥 대별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주의를 대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를 분리시키는 입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흐름상으로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맥락에 주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안에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있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장이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걸 좀 전제로 깔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 자유주의가 어쨌든 뭐 더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입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입장들이 공화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됐죠? 뭐 시험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한 3문제 정도가 공화주의 출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예, 나머지 문제들은 그럼 다 뭐냐? 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문제들이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국가론. 국가론에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0.00001%가 될까 말까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배경지식 차원에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죠. 자, 정치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이 바로 정치사상. 그리고 그 정치상상 생각에 따라서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 국가론. 됐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질서와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서로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많이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형제 자매들 클 때 보면 오빠나 이제 누나가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임마 밥 먹을 때 그따위로 흘리면서 먹지 마. 이러면 듣고 있는 동생이 뭐라고 하죠? 네가 뭔데? 이게 왜 네가 뭔데가 가능한 거예요? 형제 자매는 권력 관계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과 그 남동생 사이에 형의 힘이 막강할 때는 한마디 하면 동생이 조용히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권력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정치권력론이에요. 국가 내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력론이라고 하는 건 과연 정치권력관계가 수평하고 대등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정치권력관계가 말 그대로 그냥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정치권력관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평적이고 대등적이고 내가 위임을 한 거지. 맞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이제 논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정치 권력 논쟁이 되는 겁니다. 넘기시면.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의 논쟁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정치 공동체가 과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권력 관계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정치 공동체의 권력 관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하나죠. 기억나시죠? 다원권력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네, 비민주적이다. 이해되셨죠? 비민주적이다. 자, 이걸 이제 주장하는 게 정치권력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치권력 관계를 현대사회, 현대국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국가와 정치 권력 관계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째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부터 해서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198페이지에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의제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험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결 원리. 이 다수결 원리. 그러면 다수결 원리는 나중에 이제 어디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거제도. 대의제 원리는 어디에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표의 유형.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민주주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에서는 어떻게 옆에다 메모를 하시냐면 자유가 우선입니까? 평등이 먼저 우선입니까? 둘 다 중요한데 자유가 우선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모든 현대 정치 철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겁니다. 자유가 우선한다. 이해됐죠? 자유가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현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3장과 4장, 5장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현실을 먼저 본 거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느냐, 그 민주주의로 가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게 6장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로 가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행의 독립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서는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독립 변수들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것도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아시겠나요? 지금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은 이 파트가 다 빠졌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거의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고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개론서의 흐름도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들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고 해봐야 그건 현대에 안 맞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대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행은 크게 지금 현재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 이행과 관련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영화로도 나왔죠. 1987년 1987. 그죠? 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까지도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정치 발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들 쭉 살펴봐야 되잖아. 그러면 정치 발전론에서는 일단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 그 다음에 정치 발전의 개념, 정치 발전의 개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민주적으로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제도화를 시켜야 되니까 관련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느냐. 됐어요. 그 제도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정치 발전의 과제 8장. 그러면 이제 정치 발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정치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제도가 변해야 됩니까? 둘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발전의 과제는 일단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정치 문화. 됐어요. 두 번째는 뭐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문제를 따져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여론과 언론, 이익집단,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그 다음에 통치구조입니다. 여론과 언론은 출제 가능성이 아주 적다 했습니다. 그죠? 그냥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3년이나 4년에 한 번 출제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4장에 있는 이익대표체계 옆에다 적어보시죠. 현실적 민주주의. 이론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민주주의입니다. 현실적 민주주의.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했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럼 이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의적으로 해야 됩니까?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수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정치를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 민주적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이건 이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것.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치는 다시 희소한 가치 권위적 배분이고, 이 배분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민주적으로 정치해야 된다는 말은 민주적으로 가치를 배분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민주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이 뭐야? 이게 바로 이익대표체계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익대표체계,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그래서 이익대표체계는 현실적 민주주의 적어두시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익대표 체계를 보시면 뭐가 보인다? 이스턴이 말했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게 보인다.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이제 궁금해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자, 이익 집단들이 있다. 상호 경쟁을 한다. 상호 경쟁을 해서 A 집단은 80을 가져가고 B 집단은 40을 가져가고 C 집단은 20을 가져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죠? 그럼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심판의 역할이 무슨 뜻일까? C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C가 20을 가져가는 게 난 못마땅해. 그래서 얘가 폭력을 사용해서 80을 가진 A를 테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제재를 가하죠? C를 반국가단체나 반란의 혐의로 법을 동원하여 얘를 체포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힘을 행사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조합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나서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너는 80, 40, 20 이걸 조정합니다. 이게 조합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이게 심판의 뜻이 도대체 뭐지?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심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해되십니까? 자, 축구 경기를 합니다. A팀이 B팀에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B팀 입장에서 볼 때 A가 우리 팀에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서 B팀 애들이 A팀을 테러를 합니다. 그럼 축구 경기장의 심판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몰수게임 내지는 퇴장을 선언합니다. 이게 심판이잖아.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실제로 조정자 역할을 하는지 심판자 역할을 하는지를 무조건 암기만 하지 마시고요. 심판을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매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정당 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유형입니다. 정당의 유형은 거의 4년에 한 번 출제가 될까 말까 하고 정당 체제는 한 2년에 한 번 출제입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그런데 지난해에 뭐가 나왔죠? 정당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모의고사 때 우리 열심히 했던 거. 그죠? 대중영단과 포괄정단을 비교하는 문제. 이해됐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선거제도도 매년 출제됩니다. 내년에 특히나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논의.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논의. 그래서 선거구 제도와 대표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 이 파트는 유일하게 한국적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적 상황이 더 중요한데, 선거제도만큼은 한국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이 중요한 게 세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정당, 하나는 선거제도, 하나는 정부 형태.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는 반드시 한국적 상황을 이해를 꼭 하면서 정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대표 유형, 신탁 모델, 대리 모델, 위임 모델, 유사 대표 모델. 자,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입니다. 그죠? 개헌 논의가 한참일 때는 끊임없이 이원집정부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좀 뜸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형태는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의회의 현실적 유형. 4번이죠. 뭐죠? 일하는 의회, 말하는 의회. 그죠? 이 두 가지. 무대의회, 전환의회.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시험에 아마 출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국가연합이 나왔었고, 연방제.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떠오르는 주제가 어쨌든 중앙과 지방이고,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시험에 들어와 있는 형태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이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 이제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정치 관계. 이게 들어간 건데, 이게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이제 출판되자마자 제가 사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 10년 이후에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죠? 사법부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정치를 어떻게,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 그렇죠.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현상. 여기에 대한 탐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현상. 탐구. 그 왜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법국가현상입니다. 사법국가현상.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국제정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쭉 나와 있는데, 이상주의는 정치, 현실주의도 정치, 자유주의는 아까 어느 쪽에 무게가 있다고요? 경제. 구조주의는 어느 쪽에? 경제 영역. 그죠? 자, 이렇게 나누면 되고, 구성주의는 생각대로입니다. 그죠? 생각대로. 생각대로. 생각이 바뀌면 외교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안보체제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국제체제의 변화가 나왔는데, 국제체제 이론, 그 다음에 국제체제 변화인데, 옆에다 하나 적어두실 거는 이 내용들은 주로 현실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현실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행위자와 국제제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외교적 과제는 남한과 북한 사이가 워낙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오히려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중요하지 않게 됐는데,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안보 문제. 이거는 뭐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국의 외교적 과제 중에서 뭐 중요한 건 4번이죠. 미국의 군사 전략과 한국의 문제. 북한과 이제 왜 미국이 대치하게 됐는지, 뭐 그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이제 언론 환경이 나빴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 2차
회담 실패는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부분 다 북한 책임이라고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언론 환경이 좋아지는 덕택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미국이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친 거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북한 핵 위기가 사실 북한이 자초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해결을 클린턴 정부 때 해결을 한다고 해놓고 클린턴이 퇴임하고 나서 그냥 입을 닦았어요. 물론 클린턴이 닦은 건 아닙니다. 클린턴이 북한과 협상을 벌이면서 일부를 협정을 다 해놓았던 걸 부시가 이걸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삐져가지고 우리는 더 핵을 열심히 만들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또 뭐 어쨌든 미국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여전히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친 거는 한두 번 아니에요. 물론 북한도 미국이 뒤통수 친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뭐 도끼 만해 사건도 있고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 뒤통수 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바뀐 언론 환경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죠?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맺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년 걸렸어요? 70년대 핑퐁 외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탁구 외교. 탁구 외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수교를 맺은 게 아니고요.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국교가 맺어진 게 9년입니다. 9년. 베트남하고 미국은 수교 맺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거기는 거의 약 15년 걸렸습니다. 75년도에 이제 완전히 베트남이 상황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상황이 굉장히 나빴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시작한 이후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이후로 한 15년 수교 맺는데. 그런데 중국하고 베트남에 비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수교를 맺긴 할 거예요.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 게. 그래서 상황은 일단 좋은데, 일단은 뭐 이 북한 핵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북한만 탓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상치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나쁜 놈이라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내한테 계속 나쁜 놈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계속 공부 안 그래도 못해서 성질나 죽겠는데 이 공부 못하는 놈 계속 들으면 성질나서 더 못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걸려봐야 얼마 걸리겠어요. 예. 뭐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만 끝나면 되지. 예,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정치의 개념과 본질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